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종목,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무너지고 있어요. 차트는 조용한데 수급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지난 8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 하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마주 앉을 때마다 한국 배터리 기업 주가는 조용히 빠져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막상 회담 의제에는 그 이슈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실,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 채널은 시장이 조용히 움직이는 순간을 추적합니다. 뉴스가 떠들기 전에 수급이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그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먼저 숫자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3분기, 한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턴어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턴어라운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뉴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흐름은 이미 절반쯤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늦은 인식이 결국 비싼 매수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 꼭 기억해 두세요. 잠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였어요. 사람들은 그 섹터를 가리켜 캐즘이라고 불렀어요. 신기술이 대중화되기 전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골짜기 어디쯤 서 계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전기차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수요의 정체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였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ESS라고 부릅니다. 전력망에 보이지 않는 창고가 지금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한 곳은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다른 한 곳은 하반기 흑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 계좌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이 이 섹터에 속해 있다면 지금 흔들리는 가격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외부 변수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그 외부 변수의 이름이 곧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정상회담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시기마다 한국 배터리주는 통계적으로 흔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해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받아들이느냐, 막느냐, 그 한 줄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움직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어요.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흔들린다고 시장이 의심하는 순간 멀티플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진출 허용은 의제조차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반등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시장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한 곳을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 지금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거든요. 그쪽이 어디인지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이 한국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짓누르고 있는 진짜 무게예요. 여러분, 이상한 장면 본 적 있으세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장면이요. 지금의 한국 시장이 딱 그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 부근에서 떠들썩한데 코스닥은 한참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요. 같은 나라, 같은 시간. 그런데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계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다 같이 빠질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옆 사람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거든요. 인간 심리라는 게 손실 그 자체보다 외로움에 더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옆자리는 환호하고 있고 나만 조용히 가라앉고 있어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 번쯤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잠시 한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그분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닥 바이오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본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들고 있던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아주 좁은 영역의 몇몇 종목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작년에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5배 오른 종목이 5개 정도였을 뿐이에요. 5종목과 5배. 숫자만 들으면 화려하죠. 그런데 그 5종목을 정확히 들고 있던 일반 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시장의 평균은 올랐다고 말하는데 내 계좌는 그걸 증명해 주지 못해요. 이 간극이 분노의 진짜 원인입니다. 잠깐 금리 얘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빠지면 늘 금리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4.2, 4.3 정도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코스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낮을 때조차 코스닥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은 그제야 금리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리의 모순이 여러분에게는 더 무섭게 다가와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이유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장면 더 떠올려 보세요. 작년에 5배 수익을 본 김 씨가 있다면 그 옆에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바이오 한 종목을 천주 들고 있었어요. 그분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이오는 한 번 오르면 3배, 5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가격이 빠질 때마다 오히려 더 사모았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물을 탄다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지금부터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반도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가요. 시장의 표현으로 이걸 포모라고 부릅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버텼어요. 그런데 옆 사람의 수익률이 매일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그분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인간 심리라는 게 손실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훨씬 더 쉽게 무너져요. 결국 그분은 자기 천주 중에 100주를 허물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을 매수해요. 너무 잘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수많은 계좌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코스닥을 더 깊은 침묵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박 씨의 100주 매도는 단순한 매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매도가 아니에요. 그건 코스닥에서 빠져나간 작은 돈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각이 수없이 모이면 시장 전체의 무게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결정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두려움이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일어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시장에서는 이걸 군집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한국 시장에서 코스닥의 진짜 패는 지금 깊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신념을 조금씩 허물어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코스닥을 살 거냐는 거죠. 그 답이 지금부터 무서워집니다. 시장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어요. 한쪽은 직접 종목을 고르는 개인의 돈. 다른 한쪽은 기계적으로 종목을 사주는 액티브 펀드와 ETF의 돈입니다. 이 두 돈이 같이 움직여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2차 전지 광풍이 거셌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코스닥 액티브 펀드로 돈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식고 2달이 지나니까 그 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액티브 펀드와 ETF는 돈이 들어와야 종목을 살 수 있는 구조예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진성패는 물려있고 기계적 매수자는 사라졌고, 그러면 코스닥에는 남은 매수 주체가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트가 그토록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진성팬이 물려서 추가 매수 여력이 줄었습니다. 둘째, 그분들이 일부 물량을 반도체로 옮기고 있어요. 셋째, 코스닥 액티브 펀드로 들어오던 신규 자금이 끊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 가격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급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세요. 시장에 새로운 정책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곧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의 정책 자금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회사별로 일정 규모씩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정책 자금은 흔히 코스닥의 정체된 섹터를 살릴 첫 번째 마중물이 됩니다. 과거 한국 시장은 비슷한 정책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한쪽 섹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 한 가지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난 2월, 시장에서는 비슷한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정책 이슈가 등장하니까 액티브 펀드 안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펀드들이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었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보신 적이 있다면 그 학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같은 자금이 다시 들어올 때 그 종목들이 다시 호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턴 인식이에요. 시장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길을 다시 걷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길을 알아본 사람만이 다음 흐름을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정책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그 자금이 어느 섹터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셋째, 액티브 펀드의 보유 종목 변화에서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찰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군중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장에서 한 발의 차이는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가장 잔인한 거리예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해요. 한 발 먼저 움직인다는 건 누구보다 먼저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인식이 먼저고 매수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군중의 가장 늦은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 끝에서는 늘 가장 비싼 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손에 들린 종목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게 만약 코스닥의 작은 NCM 업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특히 더 무겁게 들으셔야 합니다. 작은 종목의 운명은 대형주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거든요. 대형주는 미래의 실적을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2차 전지의 이 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천천히 분산해서 매수해요. 천천히 분산한다는 말은 가격을 한꺼번에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형주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을 빼앗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종목은 달라요. 작은 종목은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가 끝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그제야 갑자기 매수가 몰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단기 급등 구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잠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한 작은 NCM 업체의 차트를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평소엔 거의 안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나는 저기에 못 탔지? 그런데 답은 단순합니다. 그 짧은 폭발 구간 직전에 매수자들이 종종 가격을 한 번 더 흔들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흔드는 구간이 여러분을 떨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작은 종목의 변동성은 대형주의 변동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으로 출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은 들고 있어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작은 종목의 매력은 큰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그 매력의 뒷면에는 더 큰 변동성과 더 큰 정신적 압박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베테랑들은 이런 경고를 자주 하세요. 변동성이 클 때는 단타 매매를 자제해라. 핵심을 들고 가야 한다고요. 단타 매매라는 건 짧은 시간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걸 시도하시면 거의 대부분 손실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변동성 안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거든요. 흔들리는 차트 앞에서 인간의 뇌는 통계를 잊고 본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거의 항상 가장 비싼 지점에서 사고 가장 싼 지점에서 팔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춰 볼게요. 시장의 흐름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하신 여러분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어느 게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에요. 여러분이 단기 매매자라면 변동성 그 자체가 수익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적입니다. 두 게임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굴러가고 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 게임이 뭔지조차 모르고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시장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계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잔인함을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주 중심으로 흐름을 잡으세요. 둘째, 매매 횟수를 줄이고 보유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셋째,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속한 섹터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냥 가격이 빠졌으니까 사고 올랐으니까 파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장에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잠시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은 거대한 바다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바다 위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작은 보트는 잔잔한 날에는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세지면 가장 먼저 뒤집혀요. 작은 종목 단기 매매가 바로 이 작은 보트의 항해와 닮아 있는 거죠. 반대로 큰 배는 잔잔한 날에는 좀 느려 보여요. 그런데 파도가 거세지는 순간 작은 보트들이 차례로 뒤집힐 때 큰 배는 그 파도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도가 예고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투자자가 되고 싶으세요? 시장은 결코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은 학습한 사람에게는 단서를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모으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요. 잠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신호들을 한자리에 모아볼게요. 첫째, 2차 전지의 흑자 전환 흐름. 둘째, ESS 수요의 구조적 확대. 셋째,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배터리 이슈가 빠졌다는 사실. 넷째, 코스닥 액티브 펀드의 자금 유입 정체. 다섯째, 곧 풀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국민 성장 펀드의 흐름. 이 5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5개의 신호등이에요. 어느 신호등 하나가 색을 바꾸는 순간 시장 분위기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일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신호는 보장이 아닙니다. 신호는 그저 가능성일 뿐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확률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확신을 가지고 매수한 종목이 무너지는 일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률을 다루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한 번의 매수에 모든 걸 걸지 않고 한 번의 매도에 모든 걸 후회하지 않는 자세인 거죠. 이 자세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자세예요.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자주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떠올리셔야 할 장면이 있어요. 시장이 가장 무거울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가격에서 종목을 던집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투매라고 불러요. 투매는 가장 비효율적인 매도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행위이기도 해요. 인간은 고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잘못된 시점에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시려면 한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바로 거리감이에요. 시장과 자기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능력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쉬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쉰다는 건 종목을 못 찾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변동성이 내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화면을 끄고 호가창을 안 보고 며칠 정도 시간을 두는 행위예요. 잠시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해 보세요. 매일 화면을 본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화면을 보시는 분이 가장 자주 잘못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만약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화면을 꺼두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이 쉬는 동안에도 시장은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다시 화면을 켜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보다 조금 더 정돈된 시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돈된 시야가 다음 매매의 질을 결정합니다. 시장의 변동성보다 자기 자신의 변동성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난 뒤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결정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책임을 대신 져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걸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즉각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장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으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매매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형태의 준비예요. 변동성은 크고 시장은 잔인하며 시간은 결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잔인함이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 두시기를 바랍니다.